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또래 친구들은 이모, 삼촌, 고모한테 용돈 받을 생각에 들떠있던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외로운 날이었어요. 명절날 저희 집은 늘 저와 아빠, 엄마 이렇게 세 식구뿐이었거든요. 무남 동료였던 엄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이 없었지만 아빠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아빠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친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 손에서 자라야 했대요. 계모는 아빠보다 5살 많은 형과 3살 많은 누나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어찌나 성격이 사나운지 하루도 아빠를 울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늘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이런 형제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대요. 계모는 저희 아빠를 눈의 가시로 생각할 뿐 전혀 자식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여느 집 엄마들처럼 아빠를 살뜰히 살피고 아끼는 척을 했지만 그게 다 쇼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빠를 구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배고픈 건 예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저희 아빠한테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돈 많은 사업가긴 했지만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서 계모의 씀씀이에 불만이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은 돈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계모는 저희 아빠를 괴롭혔던 거죠. 영문도 몰랐던 아빠는 계모와 의붓 형제들이 있는 집에선 마음 들 곳이 없어서 가출을 밥 먹듯 하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밖으로만 돌던 아빠는 결국 할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부자지간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던 거죠. 대입에 실패하자 할아버지는 아빠를 군대에 보내버리셨어요. 군대에 갔다 오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가 군에서 상병을 달던 무렵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무리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던 부자라곤 해도 세상 유일한 혈육인 부친이 돌아가시자 아빠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대요. 살아계실 때 말썽만 부렸던 게 죄송해서 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게 됐어요. 제대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낯선 이들이 아빠 집에서 살고 있더라지 뭐예요. 계모가 형만 누나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가버렸던 거예요. 어렵게 수소문에 계모를 찾아갔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더래요. 네 아빠도 죽고 없는 마당에 내가 천처자식까지 끼고 살아야겠니?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아주. 네 아빠가 그렇게 일찍 죽은 것도 따지고 보면 네가 속을 썩여서 그런 거야. 네 놈이 날 바보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차피 너도 날 엄마로 생각한 적 없었잖아. 우리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살면서 정을 쌓은 것도 아닌데 이제와 부모 자식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안 그러니? 혹여 네 아빠 재산 찾겠다고 온 거라면 일찌감치 꿈 깨라. 네 아빠 죽을 때 전 재산을 나한테 넘겼으니 집도 회사도 다 내 소유야. 헛된 꿈 꾸지 말고 꺼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도 아빠를 맨몸으로 내쫓은 계모한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부인한테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이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서 유산의 일부를 뺏었겠지만 상속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었던 아빠는 그 많은 재산을 계모한테 몽땅 뺏긴 채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며 막노동이며 우유 배달 등 몸쓰는 일을 하며 살다가 군에서 운전병을 했던 경험을 살려 트럭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사판을 드나들며 일을 하던 아빠는 공사판 인근 한밥집에서 일하던 엄마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얼마 뒤 혼인신고를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가족도 없이 사는 처지라서 결혼식은 고사하고 결혼 반지도 없이 부부가 된 거였죠. 아빠는 결혼 후에도 트럭을 몰았고
엄마는 식당 일을 하거나 가정집 파출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간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제가 기저귀를 떼던 무렵부터 주인집 할머니께 저를 맡기곤 야쿠르트 배달을 시작하셨어요. 요즘 야쿠르트 배달은 1,400만 원이 넘는 정동 카트를 타고 하지만 예전엔 살구빛 사각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온 동네를 걸어서 배달하곤 했어요. 평평한 길뿐만 아니라 비탈진 산동네까지도 다녀야 해서 엄마는 무릎 통증에 시달리곤 했죠. 많이 걸어야 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걷는 양이 하도 많아서 운동화 바닥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엄마는 야쿠르트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야쿠르트 딸이라고 부르곤 했죠. 어릴 땐 그 말이 그렇게 싫어서 집 밖을 나갈 때 모자를 눌러 쓰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요. 제가 참 철이 없었죠. 엄마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그 힘든 일을 하시는데 딸이라는 게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으니 말이에요. 요즘도 길을 가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면 예전에 엄마가 고생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양껏 팔아드리곤 해요. 빨리 팔고 들어가 쉬시라고요. 제가 몇 개 팔아드린다고 해서 그분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아빠는 트럭 모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운전 외에는 딱히 기술이 없었던 터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동안 모아둔 돈에 대출을 받아서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엄마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 주방은 엄마가 맡고 서빙과 잡일은 아빠가 도맡아 하게 되었죠.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손님의 대부분들이 학생이었어요. 주말엔 저도 가게에 나가 가게 일을 돕곤 했었죠. 장사는 그런 대로 되는 편이어서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1이던 그해 겨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바로 그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거죠. 은행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시중엔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이 벌어져서 경기가 얼어붙고 말았죠. 가게를 차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부모님은 갑자기 오른 대출 이자를 갚느라 전전긍긍하셨고 그나마도 얼마 안 돼 대출금 상환을 하라는 독촉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제 겨우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매출은 떨어지고 나갈 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어쩌겠어요. 부모님은 빚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죠. 부모님은 제게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만 하라고 하셨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TV를 틀면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거나 가장들이 투신했다는 뉴스만 흘러나오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남들의 불행을 밟고 돈을 쓸어 모았다지만 저희 집처럼 없이 사는 집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설 뿐이었죠. 아빠는 다시 트럭이라도 몰려고 자리를 알아보셨지만 경기 침체로 건축시장도 얼어버려서 자리는 쉽게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다시 파출 일을 시작했고 식당 설거지며 보따리 장사까지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하셨어요. 그러다 동대문 시장 근처에 식당 주방 아줌마로 취직을 하셨고 가게 사장님 도움으로 아빠도 근처 시장에 취직을 하게 되셨어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배달하는 지게 일을 하게 되셨거든요. 당시 도매시장에서는 길 건너 두타나 밀리오레에 옷이랑 물건을 보낼 때 지게꾼을 불러서 배달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였죠. 그걸 몰랐던 저는 친구들을 따라 밀리오레에 옷 구경을 하러 갔다가 옷보따리를 지게에 지고 후문으로 들어서는 아빠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해 얼른 화장실에 숨었는데 다행히 아빠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창피해서 숨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아빠가 저를 보면 창피해 하실까봐 그 걱정에 숨은 거니까요. 그동안 저는 아빠가 배달 일을 한다고 하셔서
차로 짐을 옮기는 일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게를 지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계셨다니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사시는 게 마치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요. 화려한 조명이 짱짱하게 빛나고 신나는 유행가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쇼핑을 하는데 아빠는 지게를 지고 쇼핑 상가 정문도 아닌 후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양 어깨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밤낮으로 뛰어다니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어요. 성공해야 내 부모님을 가난에서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제 대학 진학을 바라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배운 거 없는 당신들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요. 아마 그날 그곳에서 아빠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집안 형편을 탓하며 대입도 포기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대학에 입학한 저는 매학기 장학금을 타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어요. 밥값이랑 차비를 벌기 위해 과외도 하고 학원 아르바이트도 했죠. 방학 때는 카페나 호텔 뷔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집에서 편히 지낼 수만은 없었거든요. 덕분에 지금도 생활력은 누구보다 강한 편이랍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한 저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부모님께 몽땅 드렸어요.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일만 하고 사신 두 분이 안타까워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혼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드린 거였죠. 우리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놀러 가는데 쓸 수가 있겠니? 이건 엄마가 잘 맡아뒀다가 나중에 너 시집갈 때 혼수 비용에 보탤게.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일상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고. 이번이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혼수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준비해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이번엔 내 말 좀 따라줘. 자식이 부모한테 처음 하는 효도여행인데 그것도 안 받아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녀와. 한참을 닥달한 끝에 부모님은 늦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안 가겠다고 버티던 엄마도 여행 떠날 날이 다가오자 설레서 밤잠도 설치시더라고요. 그간 부모님한테 변변히 해드린 것도 없어서 늘 죄송했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는 것 같아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늘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시면서 받는 건 왜 그리 미안해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받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그 후로도 저는 월급의 절반가량을 매달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일 좀 줄이고 편하게 사시라고 그랬던 건데 부모님 마음을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옛말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앉아서 받아도 자식이 벌어다 주는 돈은 서서 받는다고 저희 부모님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돈은 한 푼도 안 쓰시고 저 몰래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거든요. 언젠가 저를 위해 쓰시려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저는 대학 시절 못해본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연애였죠. 직장 동료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3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어요. 남자친구 집은 저희 집에 비해 훨씬 잘 사는 편이었는데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평판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꼬이는 타입의 남자였죠. 내성적인 저와는 반대였어요. 어쩌면 저와는 상반된 모습에 반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산다는 거였죠.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우인데도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옆에서 매번 저까지 덩달아 손해를 보다 보니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사소한 단점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땐 그이의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자 엄마는 그제서야 그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제게 건네셨어요. 이제야 이 돈이 제 몫을 하겠구나. 그간 네가 열심히 번 돈이야. 부모가 돼서 딸 자식 결혼하는데 변변한 혼수도 못 해주고 네 손으로 벌어 실가게에서 미안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딸 시집 보낼 때 돈이 꽤 든다고들 하던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 모자라는 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보태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없이 사는 부모 때문에 시댁에서 책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정훈 씨네 집은 우리보다 훨씬 근검절약하는 집이라 혼수나 예단으로 트집 잡힐 일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적금 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정 안 되면 대출 좀 받아도 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결혼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그동안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은밀히 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속삭이듯 말씀하셨죠. 너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자식이 청훈이밖에 더 있니? 그러니 결혼식만큼은 남 보란 듯이 제대로 치르고 싶구나. 개모임에 나가보니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하나쯤은 기본으로 해준다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나도 남들 드는 명품백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니네 형편 아는데 에르메스까지는 안 바란다. 그냥 저렴하게 샤넬이랑 구찌백으로 하나씩 해오거라. 넘버는 내가 문자로 넣어줄 테니까 꼭 그걸로 사와야 해. 그리고 이건 네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 알았지? 어머님은 그동안 꼭꼭 숨기고 있던 욕망을 저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가를 준비하는데 마당에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얘 아가, 듣자니 요즘은 예단으로 시부모가 원하는 걸 해온다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이다. 혹시 내 걸로 생각해둔 게 없다면 골프클럽 풀세트랑 백을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다. 명품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오면 된다. 왜 그런 말 있잖니? 모든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가 요즘 들어 장비 욕심이 들지 뭐니.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만 네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구나. 근검절약은 개뿔. 두 분 다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워서 무력을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자식 결혼을 핑계삼아 저를 통해 욕망을 채우려고 하셨던 거죠. 이 얘기를 얘랑한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 참 귀여우시네. 안 그래 자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기분 좋게 해드려. 좋은 날 앞두고 기분 좀 내시게 해. 자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 예산으론 무리라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애초에 예단비도 남자가 지불해오니까 여자 쪽에서도 거기에 비례해서 돈으로 보내는 건데 우리 경우는 다르잖아. 집도 살림도 둘이 똑같이 분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무슨 예단비야. 그냥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께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 살림 좀 나아지면 그때 해드리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얘랑이 입을 삐죽거리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평소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어렵게 말 꺼내신 건데 어떻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하냐? 그냥 분란 일으키지 말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자기야, 응? 얘랑은 이번에도 대충 애교를 떨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놈의 좋게 좋게 하자는 말에 저는 등골이 휠판인데 말이죠.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시부모님 선물은 엄마랑 아빠가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속상했어요. 똑같이 자식 낳아 애지중지 키웠는데 누군 명품백에 골프채 풀세트까지 받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 돈을 내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얘랑을 만나 저도 제 부모님 선물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도 다이아 반지 해줘. 우리 아빠는 안마의자 하나 해주고.
그럼 나도 자기 부모님 선물해줄게. 대충 가격도 비슷하니까 자기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못하겠다고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느라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는 회사에서 결혼 축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시부모님 선물은 제가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지 못한 지출 탓에 우리는 결국 전셋집을 포기하고 월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월세집을 탈출한 건 결혼 후 5년이 지나서였죠. 1 더하기 1은 1하지만 두 사람 벌이를 합해도 2배가 되지 않았거든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였어요. 대부분의 지출은 시댁 때문이었죠. 어머님은 마치 제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툭 하면 제게 장을 봐오라고 하시거나 지인들한테 보낼 생신 선물, 명절 선물 등을 사오라고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의례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오시는 통에 삥 뜯기는 기본으로 심부름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게 얼마나 되냐며 좋게 좋게 넘기자고 했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결혼한 뒤로 줄곧 시댁일이라면 발벗고 달려갔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제 흉을 보고 계셨지 뭐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형편을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날도 어머니 심부름으로 백화점에서 화과자를 사들고 시댁에 갔었는데 어머님이 안방에서 지인분과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말도 마라. 난 걔만 보면 기분이 다운된다니까. 친정 사는 꼴이 그 모양이라 그런가. 애가 얼굴에 그늘이 졌잖아. 없이 산 티가 나는 거지 뭐. 남들은 처가덕도 보고 산다는데 우리 아들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구질구질한 처가를 만났나 몰라. 처가덕을 보기는커녕 나중에 장인장모 뒤치다거리나 안 하고 살지 모르겠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뭘 제대로 써보고 살았어야 물건도 고르는 눈이 있지. 이건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 죄다 싸구려만 사들고 온다니까. 아,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서 어디 데리고 나가지도 못한다니까.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게 모두 헛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댁을 멀리하게 되었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을 제외하곤 시댁엔 남편만 보냈어요. 저는 어떻게든 핑곗거리를 만들어 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명절에 시댁에 가면 밀린 일감 풀어놓듯 제게 일 시킬 궁리만 하시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이니 꾹 참고 견디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2년 전 추석 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언제 올 거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 보는 길이라고 했더니 이제 장을 봐서 언제 음식을 하냐고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에 시장 본 것들이 잔뜩 들려 있어서 통화하기도 힘든데 끊을 생각도 않고 짜증을 내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혼나고 전화를 끊었는데 친정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있는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온다면서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장을 보다 말고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남편을 불러서 장 본 걸 시댁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는 아빠랑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도 시댁에 들렀다가 바로 오겠다고 하곤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오기로 한 남편은 오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일 당장 차례를 올려야 되는데 음식도 안 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이 많은 음식을 나보고 혼자 하라는 건 아니지?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집으로 와라. 네가 의사도 아닌데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다고 네 엄마가 깨어난다디? 그러니 쓸데없는 짓 말고 당장 와.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의식도 못 찾고 있다면 그 이한테 지금 저한테 한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시죠? 어떻게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밖에 모르세요? 저요, 지난 5년간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해서 차례상 차렸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음식할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어머님 혼자 음식하려니 그렇게 억울하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의식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건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냐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집에서 부리는 종년대하듯 그러냐고요. 저도요.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저 이번 추석엔 시댁 못 가니까 어머님이 음식을 하시든 마트에서 사다 쓰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화딱지가 나서 그간 쌓인 말들을 쏟아내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줄기차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봤자 싸움만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남편을 끌고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너 이리 와. 네가 뭔데 그따위로 전화를 끊어?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디?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전화 끊으라고.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는 집구석에서 자랐다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야겠니? 네 성질이 그 모양이니 네 엄마가 저러고 반송장이 된 거야.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써야지. 그 순간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아빠가 우레같이 큰 소리로 버럭 질렀어요.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지. 인겁을 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소리래. 안 그래도 지 엄마 걱정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애한테 뭐가 어째? 너 지금까지 저런 소리를 듣고 산 거냐? 시궁창 같은 입에서 내뱉는 저런 소리를 듣고 산 거냐고. 김서방, 자넨 지금껏 이런 꼴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건가? 그럴 거면 왜 내 딸이랑 결혼을 한 건가? 자기 여자를 지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내 딸을 데려가선 고생을 시켜? 아버님, 고정하세요. 저희 엄마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닐 거예요. 저희 엄마도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기분 푸세요. 남편은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희 아빠한텐 어림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걱정되는 인간이 그런 망발을 해? 네 놈기엔 그게 좋은 뜻으로 들리디? 이거 아주 정신 빠진 놈 아니야. 이봐요 사돈. 내가 지금까지 말 않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더러운 성깔 주체 못해서 아무한테나 시궁창 같은 소리를 퍼붓는 그쪽도 그렇고 이런 정신 빠진 허수아비 같은 사이놈도 더는 그냥 못 보겠소. 그러니 더 길게 끌 거 없이 끝냅시다. 사돈이고 뭐고 그만 두자고요.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는 아빠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무렵 엄마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어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얼마 뒤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정이 떨어진 지 오래인데다 큰일 앞에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헛소리나 짓거리는 남편을 더 믿고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월세도 전세도 아닌 자가로 구입한 30평대 아파트로 말이죠. 거기다 목 좋은 곳에 작은 건물도 하나 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 특실에 부잣집 할머니가 입원해 있었는데 글쎄 그분 아들이 저희 아빠를 보곤 도망치듯 병실로 들어가지 뭐예요. 그래서 아빠랑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아빠 계모가 입원해 있었던 거였죠.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 아빠의 기구한 사안을 들었던 저는 아빠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친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다행히 소송을 걸면 당시 유산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소송을 걸었고 재판이 있기도 전에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5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없는 셈치고 살았던 돈을 받겠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소송에 매달리느니 50억을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죠. 그 돈만으로도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고 사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은 혹여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재결합을 들먹이며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느라 제대로 복수를 못했던 엄마는 그 집 식구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가 소금을 가져와
생선에 뿌리듯 사정없이 뿌려댔어요. 어쩌냐? 니년이 말한 반송장이 멀쩡히 살아났으니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뻔뻔스런 낯짝 들고 찾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니들을 반송장 만들어줄 테니 당장 꺼지지 못해. 끝까지 체면국이고 소금에 푹 절여진 전남편과 그의 부모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는 여전히 재혼을 안 한 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 휴가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니죠. 그 옛날 신혼여행을 갈 돈도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그 한풀이를 하듯 동남아는 물론 유럽 여행도 다니시고 전국 팔도 여행도 즐기시며 사세요. 비록 그 사이 많이 늙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은 장거리 비행기도 거뜬히 타시고 시차 적응도 거뜬히 하실 만큼 쌩쌩하시답니다. 지난 한 인생 힘겹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